집을 한 채 팔아서 완전히 똑같은 이익을 남겼는데 어떤 계산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막 7억 4천만 원으로 수직 상승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와, 7억 4천이요. 그건 진짜 상상도 안 가는 숫자네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혹시 감이 오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볼 데이터가 바로 이런 약간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 여러분,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취자님께서 저희한테 진짜 흥미로운 자료 더미를 안겨주셨어요. 그 각종 경제기사부터 해서 복잡한 인포그래픽, 그리고 국토연구원 데이터까지 아주 묵직한 자료들인데요. 저희가 진짜 밤새워가며 분석해볼 가치가 충분한 아주 밀도 높은 데이터들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최근에 뉴스 보면 이 주제로 연일 뜨겁잖아요. 네, 뭐 한쪽에서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자산 격차를 줄이는 공정과세다 이렇게 반박하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런 막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이나 이념 싸움은 완전히 배제할 겁니다. 네, 철저하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야죠. 네, 오직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이 데이터하고 경제적 메커니즘 자체에만 딱 집중해 볼 텐데요. 오늘 다룰 핵심 주제가 바로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편안입니다. 이름이 참 길고 어렵죠. 맞아요. 근데 이 하나의 세제 변화가 단순히 내 통장 잔고를 넘어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도대체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오늘 집요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흔히 세금이나 정책 이야기할 때 A라는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B가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약간 기계처럼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기재가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하고 계산이 막 얽혀있는 살아있는 생태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 변화가 실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 주거 환경이나 미래 공급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한번 데이터로 쫙 벗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초적인 룰 변화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그 도대체 게임의 룰이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알아야 하니까요. 자료 보니까 기존에는 비율 공제라는 걸 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율 공제죠. 그러니까 내가 집을 되게 오래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남긴 수익이 클수록 퍼센티지로 깎아주는 거잖아요. 최대 80%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이었죠. 한마디로 수익의 크기에 비례해서 보호막도 같이 커지는 구조였어요. 10억을 벌던 30억을 벌던 오래 살았으면 뭉텅이로 공제를 해줬죠. 아, 비율로 딱 떼어주니까요? 네, 당연히 집값이 비싸고 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 소유자일수록 세금 감면액 자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논의되는 개편안은 이 비율 공제를 없애고 정액 세액 공제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을 딱 정해놓고 깎아주겠다 이거죠. 네, 평생 2억 원, 부부 공동명예면 4억 원 이렇게 딱 한도를 두는 거죠. 와, 이거 비유하자면 기존에는 내 몸집이 커지면 우산도 막 같이 커지는 마법의 우산이었다면 이제는 딱 2억짜리, 4억짜리 고정된 미니 우산 하나만 주겠다는 뜻인가요? 그 미니 우산 비유 진짜 찰떡이네요. 하하, 그런가요? 내 우산 크기가 고정되다 보니까 그 우산 안에 쏙 들어가는 사람하고 우산 밖으로 삐져나오는 사람 간의 체감 온도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아, 삐져나오면 비를 다 맞아야 하니까. 맞아요.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이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벌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1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쳐보죠. 10억이요? 네. 현행 비율 공제에서는 대략 1,400만 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근데 새로운 정액 공제가 들어오면 부부 공동명의 4억 공제 이런 게 겹치면서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전액 면제죠. 와, 잠깐만요. 1,400만 원 내던 걸 아예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요? 네, 아예 0원이요. 야, 일반적인 1주택자 입장에서는 진짜 환호성이 터질 엄청난 혜택이네요. 확실히 서민이나 중산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가 딱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미니 우산을 벗어났을 때잖아요. 그렇죠. 다음 구간이 문제죠. 만약에 10억 원에 샀던 집이 시간이 지나서 40억이 됐어요. 그러면 차액만 30억 원인 초고가 주택인데 이런 경우는 계산서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는 계산기 단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존룰에서는 차익이 30억이어도 혜택 꽉 채워 받으면 세금이 한 1억 1,50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전체 차액의 한 3.8% 정도네요? 네, 근데 이 새로운 정액공제룰을 들이밀면 고정된 우산 밖으로 삐져나온 막대한 차액에 대해서 엄청난 누진세율이 그대로 꽂힙니다. 헐, 그럼 얼마를 내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무려 7억 4,500만 원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차액 30억 중에 한 24.8%를 떼이게 되는 거죠. 1억 원대에서 7억 원대 중반으로요. 와, 왜 뉴스에서 맨날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지 저 숫자 보니까 단박에 이해가 가네요. 우산 밖으로 발가락 하나 나갔다고 벼락이 떨어지는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정책 만드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차이를 예상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방식을 밀어붙이려는 걸까요? 무슨 경제학적 논리가 있는 건가요? 이 개편안의 가장 강력한 뼈대가 바로 조세 형평성이란 논리예요. 조세 형평성이요? 네, 우리가 땀 흘려 번 근로소득하고 자산 가격이 올라서 번 자본소득 사이에 세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꽤 탄탄한 명분이 있거든요. 아, 월급쟁이들은 연봉 오르면 세금도 확 오르는데. 그렇죠. 근데 수십억 자산 가치 상승을 경험한 계층이 수익의 3.8%만 세금으로 내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시각인 거죠. 듣고 보니까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접근처럼 들리네요.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명확한 타겟팅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약간 제안에 삐딱한 호기심이 발동하는데요. 어쨌든 30억이나 돈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큰 돈이죠. 세금 7억 5천 낸다고 쳐도 내 손에는 22억 넘는 돈이 남는데 저라면 그냥 아유 세금 많이 냈지만 크게 벌었으니 됐다 이러고 쿨하게 팔고 이사 갈 것 같거든요. 쿨하게요. 네. 왜 사람들이 세금 무섭다고 매물을 꽁꽁 싸매고 안 판다는 건지 그 심리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아, 그 지점이 바로 정책 입안자들이 서류 위에서 숫자 굴리다가 흔히 놓치는 현실의 아주 차가운 장벽입니다. 방금 쿨하게 이사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남는 장사니까요. 근데 현실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집을 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딘가로 이사를 가려면 새로운 집을 또 사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길거리에 나 앉을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 구조상 집 살 때 내는 막대한 취득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맞다. 취득세. 네, 팔 때 7억 넘게 양도세 떼이고 새 집 살 때 또 억 단위로 취득세 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손에 쥐는 순수 자본금이 매도 당시보다 확 쪼그라들어 버려요. 아하. 그러니까 40억짜리 팔고 나서 똑같은 40억짜리 다른 집으로는 절대 수평이도를 못 한다는 뜻이네요. 중간에 톨게이트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지금 주거 환경 유지하거나 더 나은 동네로 가려고 집을 파는데 세금으로 수억 떼이고 나면 원래 집보다 급이 확 낮은 곳으로 강제 다운그레이드해서 가야 하거든요. 와, 돈은 몇십억을 벌었는데 내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더 좁은 집으로 가야 한다. 청취자님, 이거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시나리오 아닙니까? 누가 자발적으로 매물을 내놓겠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아예 미루거나 매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욕심이나 억지가 아니라 지극히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아, 내 주거 수준이 추락하니까. 네, 이 현상이 바로 자료에서 제일 주의 깊게 봐야 할 첫 번째 핵심, 매물 잠김 현상의 진짜 얼굴입니다. 매물 잠김이라는 게 결국 수평 이동이 안 돼서 생기는 거군요. 여기서 제가 청취자님이 주신 국토연구원 데이터 보다가 진짜 충격적인 숫자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한국 자본이득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부담률이 GDP 대비 1.29%라고 나와요. 네, 맞습니다. 소득세 비싸고 갖고 있을 때 종부세나 재산세도 만만치 않은데 문 열고 나갈 때 내는 세금까지 평균의 8배가 넘는다면요? 네. 이건 그냥 방에 사람 가둬놓고 문을 쇠사슬로 칭칭 감아버린 거 아닌가요? 이 살인적인 세율 자체가 매물이 나오는 밸브를 꽉 잠가버리는 족쇄였네요. 우리가 오프닝에서 시장을 생태계라고 했잖아요. 선의의 의도로 버튼을 눌렀지만 그게 시장 혈관인 유동성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모든 매물을 자취해 감추게 만드는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리를 한 단계 더 밀어붙여 볼게요. 지금 꽉 막힌 이 상황에서 두 번째 핵심 포인트인 조세정가 연상이 나오는데요. 네, 조세정가죠. 제가 한번 추론해 볼 테니까 청취자님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들이 양도세 피하려고 집 안 팔고 꽉 쥐고 있잖아요? 매물 잠김.
근데 안 팔고 있으면 매년 보유세 청구서가 날아올 텐데 엄청 날아오죠? 네, 그 세금 부담도 클 텐데 집주인들이 아유 내 세금 올랐네 내가 내가지 이럴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세입자한테 떠넘기지 않을까요? 요즘 전셋값 미친 듯이 오르는 것도 이거랑 연결된 거죠? 시장 흐름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네요. 법적으로야 세금 내는 사람은 집주인이지만 경제학의 세계에서 그 무게는 가장 약한 고리인 매수자나 세입자한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아, 역시. 매물 잠김 때문에 매매 시장에서 이탈한 집주인들이 세금 압박을 덜어내려고 즉각 임대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전세 주던 집을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로 바꿔서 세금 낼 돈을 세입자한테서 뽑아내는 거군요. 네, 수급 구조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정부가 짓는 공공임대만으로는 전월세 수요를 절대 감당 못해요. 결국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셈인데.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집을 빌려주니까. 네, 근데 이 공급자들이 세금 상승의 직면에서 임대료를 올려버리면 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죠. 최근 전세가 폭등이 단순한 이사철 요인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야, 참 씁쓸하네요. 원래 의도는 조세 형평성 달고 부유청 세금 매겨서 시장 안정시키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청구서 최종 목적지가 평범한 세입자들 우편함이었다는 거네요. 세금의 역설이죠. 그리고 이 연쇄 반응이 세입자 고통에서 안 끝납니다. 세 번째 핵심이자 제일 치명적인 장기적 위험, 공급 축소의 늪이 기다리고 있어요. 공급 축소요? 주택은 아주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가 있는데 바로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처럼 공장 돌려서 한 달 만에 뚝딱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착공해서 입주까지 짧아도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아, 빵집에서 빵 굽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 과수원 조성하는 거랑 똑같군요. 당장 내일 사과 부족하다고 오늘 밤에 나무 심어봤자 소용 없으니까요. 훌륭한 비유네요. 만약 정부가 농부한테 5년 뒤에 사과 수확하면 80% 세금으로 떼가겠다. 이러면 누가 오늘 빚내서 묘목을 심겠어요? 안 심죠. 미쳤다고 심겠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양도세 우려로 거래 끊기고 매물 잠기면 유동성이 마르잖아요. 건설사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히는 거예요. 아, 지어봤자 팔릴지도 모르고 원금 건질지도 모르니까. 네, 수천억 들여서 아파트 지어도 5년 뒤에 규제 속에서 수익이 날지 예측을 못하니까 당연히 투자를 멈추는 겁니다. 신규 사업 취소하고 착공 미루고요. 동기가 아예 사라진 거네요. 우리나라 매년 결혼이나 취업, 1인 가구 합쳐서 한 20만 호 정도 꾸준히 공급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 거대한 물량을 정부 혼자 못 감당하니까 민간 건설사들이 이익 쫓아서 집을 지어줘야 하는데 세금으로 그 수익성 동기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미래 공급망이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시장이 왜 이런 함정에 빠졌는지는 이제 명확히 알겠어요. 룰 바뀌고 매물 잠기고 세입자한테 전가되고 공급은 씨가 마르고. 네. 그럼 해외 선진국들은 이 양도세를 도대체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처럼 집주인들 막 옥죄고 있나요? 해외 선진국 트렌드 보면 우리랑 완전히 정반대 길을 가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최근에 양도소득세를 오히려 경감하고 낮춰주는 추세입니다. 네, 세금을 깎아준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부자 감세니 투기꾼 배불리니 난리가 날 텐데. 선진국은 이걸 특혜로 안 봐요. 오히려 자본이라는 피가 안 굳게 만드는 경제의 윤활유로 인식하죠. 윤활유요?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수십억 자본이 집 한 채에 콘크리트처럼 묶이는 게 국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죠? 집값이 10년 전보다 2배 올랐다고 칠 때 그게 진짜 집 가치가 2배 좋아진 걸까요? 상당 부분은 시중에 돈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아, 10년 전에 10억 하던 아파트가 20억 된 게 집이 뭐 금칠돼서가 아니라 돈 가치가 반토막 나서 그런 거다. 바로 그겁니다. 명목상 숫자는 커졌어도 실제 구매력은 그대로인데 이 가짜 수익에까지 무거운 세금 때리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보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양도세 낮춰서 사람들 자유롭게 이사하고 자산 순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풀려난 자본이 딴 데 투자되게 유도하고요.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파이를 치우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오늘 보내주신 이 방대한 데이터 종합했을 때 당장 우리 시장 숨통 틔우려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까요? 데이터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딱 수요 억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두 가지 명확한 대안이 필요한데 첫째, 꽉 막힌 숨은 열어야 합니다. 즉, 거래세 낮춰서 매물 잠김 풀어야 해요.
취득세나 양도세 낮춰서요. 네, 집 팔고 이사 갈 때 세금 내고도 수평 이동할 수 있게 퇴로 열어주면 매물 쏟아져 나와서 자연스럽게 가격 안정 유도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 풀어서 빙글빙글 돌게 해라. 두 번째는요? 둘째는 앞서 말한 민간 건설 부문에 명확한 수익성 신호 줘야 합니다. 불확실성 제거하고 집 지으면 정당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돼요. 그래야 집을 지으니까요. 자료 마지막에 진짜 섬뜩한 경고 하나 있는데 만약 이 공급 위축 시그널 무시하고 계속 세금으로 때려잡으면 조만간 공급 절벽 오면서 우리가 2021년에 겪은 그 가격 급등 사태가 또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21년 벼락거지 담론이랑 집값 폭등 생각만 해도 숨막히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 탐험한 이 복잡한 데이터 바다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참 긴 이야기였네요. 이 수치들이 가리키는 진실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나쁜 투기꾼 때려잡는 도덕적 징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줄기가 꼭 필요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길터주는 정교한 흐름의 설계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혈관 막히면 모세혈관부터 썩듯이 매물 잠긴 시장에서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고통받게 됩니다. 세금 칼 뽑을 땐 연쇄 반응 끝까지 시뮬레이션 해야 돼요. 네, 청취자님 오늘 논의 마치면서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부의 재분배라는 완벽해 보이는 명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더 나은 학군이나 직장 찾아 이동하는 그 자연스러운 생태계, 모세혈관 자체를 세금으로 꽉 막아버린다면 어떨까요? 무서운 상상이네요. 우리는 과연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집에 세금을 매기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려는 인간의 본능 그 자체에 무거운 벌금을 물리고 있는 걸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남겨두면서 오늘 심층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호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